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눈 밑이 실룩거리면서 경련이 일 때가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피곤하면 눈 밑이 떨린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안면마비의 후유증, 또 틱이나 안검 경련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눈 아래뿐 아니라 입이나 목 주변으로까지 떨림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근육의 문제일까요? 얼굴 주변으로 나타나는 안면 경련의 원인과 치료, 특히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 주변이 떨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마그네슘이 혹시 부족한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주 또 계속 이어진다면 안면 경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로 나타나는 떨림 증상,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예.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게 넘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을 위한 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눈 밑이 파르르하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눈꺼풀이 떨리면 이 떨리는 거는 일종의 풍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얼굴마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중풍 전조증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떨리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그네슘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실제적으로는 몸에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눈이 떨리거나 또는 잠도 잘 못 자고 또 눈도 막 부시고 피로감이나 머리카락이 좀 빠지거나 입맛도 없고 또 골밀도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그리고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은 곧 사라지게 되죠. 예.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실 텐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피곤해서 그럴까요? 사실 이제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들은 주로 이제 눈 주변의 근육들이 피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너무 과로했다든지 또 잠을 잘 못 주무셨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셨거나 영양이 좀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네. 요즘은 이제 눈을 좀 혹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렇게 오래 보게 되면 눈 주위에 이제 근육들이 긴장해지면서 피곤해져서 눈꺼풀이 떨리게 되고요. 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이 이제 껄끄러워서 또 안구 표면이 자극이 또 염증이 생기면 눈 떨리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또 영양이 부족한 마그네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 녹황색 채소라든지 멸치, 현미, 참깨,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부족해진 마그네슘이 보충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제 카페인 많이 드시는 분들도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잘 쉬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게 되면 이런 떨리는 증상들이 곧바로 회복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눈이 감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죠. 예. 이제 문제는 눈 주변뿐만이 아니고 얼굴로 느껴지는 떨림이 지속될 때일 텐데 그때는 이제 안면 경련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안면 경련 어떤 상태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안면 경련이라는 것은 얼굴을 지배하고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는 근육, 그러니까 안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근육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일종의 이제 운동이 기능이 항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뭐 뇌의 병변으로 생기는 다른 질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눈꺼풀이 떨린다고 해서 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가 떨리는 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제 보면서 너 눈이 왜 떨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두려움도 생기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기피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해지는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증상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면 경련으로 얘기되는 증상 어느 정도일까요? 안면 경련은 사실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제 천천히 발생하고요. 예. 또 대개는 이제 눈 주변으로 시작해서 또 눈 아래가 떨리고 또 심해지면 한쪽 눈이 저절로 이렇게 감기는 현상이 생겨요. 막 윙크하듯이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퍼지면 입 주변까지 가고 또 한쪽 입술이 위로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심하면 뭐 하루 종일 또 자면서도 얼굴이 떨리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떨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하면 이제 우울감도 생기게 되잖아요. 보통 이런 떨림 증상이 심한 것은 이제 얼마나 떨리느냐, 얼마나 횟수로 빈도수가 얼마냐, 얼마나 지속되느냐,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떨리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예. 이 떨림, 경련이라고 표현하는데 말하자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근육 운동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근육 운동이 이상하게 조금 항진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안면 근육 자체가 떨리는 거잖아요. 떨리는 건 근육이 떨리는데 근육은 이렇게 떨리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떨리는 거거든요. 신경이 신호를 줘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얘가 뭔가 자극을 받으니까 이게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근육이 떨리지만 신경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떨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막 근육이 움직이고 떨리는 거잖아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얼굴 부위에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막 정신적으로 또는 뭐 정서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면 눈이 쉴 새 없이 깜빡거리기도 하고 또 뭐 헛기침 같은 거 이렇게도 하고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고개 흔드는 이런 현상이 이제 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면 경련이라는 건 주로 이제 눈과 입술 부위에 많이 나타나고요. 앞에 말씀드린 틱은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빈도나 강도가 조금 세거나 또 소리를 내는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동반된 질환이기 때문에 안면 경련과 틱 장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틱 장애는 안면 경련하고 달리 이제 양쪽이 다 나타날 수 있고 어깨나 팔의 어떤 이런 움직임도 이렇게 같이 동반되는 것이 안면 경련과 조금 구별할 수 있는 점이죠. 네. 이게 얼굴 한쪽으로 증상이 생기나요? 주로 이제 어느 부위로 나타납니까? 대부분 이제 한쪽 얼굴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을 지배하는 안면 신경이라는 게 한쪽 얼굴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받은 한쪽 부분에서만 이제 근육이 떨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측성 안면 경련은 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나 어떤 그 범위 자체가 또 빈도수가 이제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또 드물게는 뭐 종양이나 또 뇌혈관의 이상 또는 안면마비 이제 후유증 이 원인이 돼서 이런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눈 주변과 또 입, 목 부위로까지 동시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눈부터 떨려서 이 경련이 시작해서 이제 점점 심해지죠. 퍼지는 거죠. 눈이 감김함과 동시에 입이 이제 위로 이렇게 딸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윙크하듯이 막 이렇게 떨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안면 경련은 이제 자면서도 이런 경련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할 때
또 뭐 어려운 자리에 갔거나 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도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안검경련도 있더라고요. 예. 안검경련은 이 안면경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비슷하지요. 안검경련이 눈꺼풀이 경련이고 또 안면경련, 얼굴이 경련 비슷비슷하고 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안검경련은 이 안면경련은 이제 한쪽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 안검경련은 양쪽이 나타나서 요게 이제 경련성으로 어떤 나타나고 또 이게 목이 기울어지는 사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상 긴장증을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입주위까지 증상이 진행되기보다는 주로 이제 안검경련은 말 그대로 눈 주위, 눈꺼풀 주위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검경련은 눈 주위의 근육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수축하기 때문에 눈을 잘 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찡그리는 증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거든요. 대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면 막 이렇게 눈이 부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늘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사경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뭐 열이 나거나 뭐 차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뭐 이명이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안면마비 증상을 겪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이런 안면경련이나 안검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면신경마비는 얼굴이 움직임이 없는 거고 경련은 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면신경마비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이제 후유증기로 나게 되면 이런 안면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경련은 어떻게 보면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의 하나이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마비됐다가 신경이 어떤 손상된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얼굴 근육들을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이게 혼선이 생겨갖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안면경련의 원인은 뭡니까? 어떤 뭐 신경과의 연결 부분의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안면경련은 얼굴에 그 표정을 짓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그 주로 이제 이게 7번째 신경이라서 안면신경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신경근의 기시부에 어떤 정상적인 뇌혈관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이게 손상돼 갖고 신경 간악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접촉이 되면서 합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주변에 있는 혈관하고 가까워지면서 혈관이 뛸 때마다 신경을 건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랫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빨랫줄에 빨래가 많이 들으면 이게 빨랫줄이 처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뭐 노화가 생긴다든지 동맥경화가 생긴다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과부하가 생겨갖고 얘가 쭉 처지면서 신경과 혈관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에 혈관이 뜰 때마다 건드려져 갖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혹시 다른 뇌 질환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이런 안면경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뭐 혈관이 압박될 수 있는 질환이면 언제든지 안면경련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뇌동맥류락에서 뇌 동맥 자체가 꽈리 모양으로 생긴다든지 뭐 기형이 생긴다든지 주변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탈수초 질환 이런 질환들이 있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나이와는 연관성 어떻습니까? 나이와도 조금 관련이 있죠. 노화가 생기게 되면 혈관 자체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쭉 처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이와 또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마그네슘 부족되면 젊은 사람도 생기거든요. 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스트레스인데 뭐 젊은 사람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중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혈관의 탄력도라는 게 노화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압박되는 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됩니까?
정확하게 이제 문지를 통해서 안면 경련이 원인을 먼저 파악하게 됐죠.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라든지 뭐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뭐 발생 횟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요. 또 경련이 발생한다면 이제 경련의 양상을 이제 같이 파악하게 되지요. 또 하지만 이제 이 경련이 이게 문진할 때 환자분을 볼 때 경련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뭐 나타나다가 문진할 때 보면 안 나타나고 이상하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떨리는 이런 모습들을 동영상을 찍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동영상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떨리는 경우는 뇌 MRI 같은 것들을 찍어서 이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아무래도 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뜸 이렇게 치료하거든요. 이제 한약으로는 주로 이제 뭐 노화되어 부분들에 또 그다음에 자율신경들 긴장돼 있는 것들 요걸 조절해주고 침 치료를 통해서 근육이 뭉쳐지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목이나 어깨에 근육이 좀 많이 뭉쳐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뭐 부항도 하고 전체적으로 혈액선을 좋기 위해서는 배에 뜸도 뜨고 이렇게 하지요. 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거고 또 떨리는 양상은 어떤지 필요하다면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미리 촬영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네. 예. 이제 침 치료가 먼저 기본일 텐데요.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혈관에 의해서 눌려서 뭐 경련이 나는 경우는 수술적으로 뭐 혈관과 신경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원인이 아닌 뭐 노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긴장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경우는 요것들을 원인을 제거해 주면 이런 치료들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무엇 때문에 더 심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속적인 경련이 발생된다면 이 경련이 생기면 아무래도 근육 쪽에 어느 부분에 뭉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데는 이제 침 치료가 좋은 반응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제 근육이 뭉친 부분들을 거기에 맞는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그것과 관련돼 있는 멀리 붙어 있는 뭐 손이나 팔에 있는 부위에 있는 경혈들을 치료하게 되죠. 예. 치료 기간은 좀 길게 잡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정도나 원인에 따라 뭐 치료 기간이 사실은 뭐 천차만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는 주 2회 정도를 치료를 하고요. 한 예. 10회 정도를 저희가 이제 경과를 관찰해보고 그 정도 치료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더 진행이 된다면 요거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붙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인 요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예. 네. 그럼 한약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으면 약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한약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련의 원인을 화나거나 간화라고 해서 뭐 크게 화를 내거나 뭐 스트레스라든지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에 간의 기운이 뭉쳐서 이제 화가 생기고 그 화가 다시 풍을 일으켜서 얼굴이 떨리는 것으로 이제 한약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간화를 내려주는 약물들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몸이 허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걸 혈어라고 해서 오랜 병을 앓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뭐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영양이 부족해서 근육이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떨리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뭐 보혈시켜주는 보하는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보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종의 보약이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부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부항 치료라는 것은 이제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요 얼굴 경련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얼굴 경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쪽에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주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부항 치료를 해서 근육이 뭉쳐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겸하게 됩니다. 예. 안면 경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방치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점점 더 심해질까요?
그렇죠. 이제 눈꺼풀이 떨리고 또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만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이게 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눈이 감기고 또 입술이 끌어올라가고 입 모양이 좀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지면 같은 쪽 입 주위에 경련이 발생하고 눈이 감기고 또 입꼬리가 딸려 올라가서 이제 입이 이제 실룩실룩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경련이 발생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날 거고 지속 시간도 길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반대쪽 근육도 이제 서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얼굴이 좀 찌그러지는 형태가 생기고 사진을 찍어보면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예. 그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온다기보다는 이게 서서히 발생하면서 횟수도 그렇고 지속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본인이 떨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얼굴이 이렇게 떨려 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물론 급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또 다른 사람이 봐서 발견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대개 이제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눈꺼풀에서 시작해서 입 주위 또는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가고 목이나 어깨, 이마 근육까지 이런 퍼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뭐 병의 경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호전을 보이는 그런 시기도 있겠지만 점차 이제 진행이 돼서 지속적으로 또 더 멀리 퍼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본인이 잘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못 느껴서 이제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이상하다 병원 가봐 그러면 나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확인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안면 경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예. 어떤 뭐 껌을 씹는다거나 휘파람을 불고 또 윙크를 해보고 입을 이렇게 좀 크게 벌려보는 것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경련이 생기게 되면은 즉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뭉쳐지고 움직임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비대칭한 이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뭉쳐진 근육들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안면 근육 전체를 움직여주는 운동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윙키하기나 휘파람 불기라든지 껌 씹기, 입 벌려서 웃기, 또 얼굴을 마사지 해듯이 이렇게 주물러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세게 하고 너무 강하게 하고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껌 씹기가 좋다고 해서 껌을 계속 씹다 보면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은 사실 모든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표정 짓는 연습을 거울을 보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많이 또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예, 그 지압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그렇죠. 지압도 좋은 방법이 하나죠. 예. 눈 주위를 마사지해서 뭐 눈의 피로를 풀어주거나 또 눈 주위에 있는 경혈들을 지압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이 얼굴이 떨리는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피곤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눈이 피로할 때는 이제 따뜻한 물수건을 눈 주위에 놓는 것만 해도 좀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눈이 많이 혹사하는 뭐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10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이 컴퓨터 옆에 녹색 도화지 같은 것들을 하나 넣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좀 옮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시적일 수 있는 안면 경련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안면 경련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이나 어떤 부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시적으로 안면 경련이 생기는 것은 주로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라든지 뭐 카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셔서 생길 수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이제 눈 깜빡임이 점점 잦아지다가 눈가가 실룩거리는 어떤 특정
특정한 부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경우는 뭐 쉬거나 또 음식물 같은 걸 잘 섭취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이제 증상의 강도도 약하고 또 짧은 기간 동안만 반복적인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시적인 안면 경련이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안면신경이 뭐 혈관이 눌려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얼굴이 특정 부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다른 부위로 퍼져가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고 빈도나 강도가 또 심해지는 현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과 강도, 그래서 일시적인 경련은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지만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며칠이나 또 지속되고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증상의 강도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경련은 비교적 약한 반면에 치료가 필요한 경련은 뭐 강하고 빈도도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안면 경련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순철 씨도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새해 맞아서 건강을 위해서 좀 특별히 결심하신 네. 일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결심을 잘 안 하게 돼요. 아, 잘 안 지켜서 그런 네, 겁니까? 네, 그런 게 있고 또 결심을 예. 하면 그게 또 압박이 되기도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한 결심은 없지만 그래도 일상을 좀 여러 가지 예. 뭐 사소한 거지만 해로운 걸 하지 말자. 해로운 걸 하지 말자. 네. 아, 좋네요. 그게 오히려 뭐 특별한 걸 하기보다는 예. 이 해로운 걸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지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뭘 좋은 걸 하자, 뭘 해보자 이런 거보다 네. 해로운 거 하지 말자. 뭐 당장 뭐 술 담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네. 근데 피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뭐 3일은 지나긴 했습니다만, 예. 자, 오늘 새해 첫 방송에 가져오신 책이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워라. 아, 뭐 제목부터 확 와닿는, 네. 네, 뭐 명령을 내리는 듯한 네. 그런 책 제목입니다. 3가지만 키우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예. 근육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을 요즘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예. 근데 근육 그러면 어떤 근육을 키워야 돼? 근데 연령대마다 이 욕심내는 근육들이 다 따로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은 특별히 노년 세대를 위한 근육 운동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근육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년 시대일수록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의학 논문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노년이 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그러죠. 네. 물론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 통증은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허리 주변 근육을 키우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허리라든가 목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육이 노년에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통증에만 관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치매가 없는 남녀 621명,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77세였는데 이분들의 골격근 손실을 정량화하고 이들 참가자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자 근육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치매에도. 결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이 많이 줄어든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60%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몸에 근육이 적을수록 기억력 종합 점수, 기능 활동 설문지 점수, 구조적 뇌 용적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관리가 단지 뭐 통증,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강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키워드가 저속 노화라고 그래요. 네. 실제로 저속 노화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질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네.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최우선이다라고 책은 아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예방도 되고 그뿐만 그렇죠. 아니라 노화의 속도까지도 늦출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이 책을 쓰신 분이 운동생리학 박사세요. 네. 40여 년 동안 국가대표급 운동선수 그리고 이 국정원 특수요원들을 이 체력이라든가 건강을 담당했던 분이라고 예. 그래요. 현재는 이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누구나 생존 근육 3가지를 키우면 생존력, 면역력, 마음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책 제목에서도 그렇고 생존 근육이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네. 우선 생존 근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존 근육은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네. 어떤 게 있을까?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서는 데 필요한 근육이 있죠. 네. 다리 앞부분에 대퇴사두근, 다리 뒷부분에 햄스트링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의 대둔근. 이 3가지가 동시에 잘 작동을 해야지만 우리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생존 근육입니다. 두 번째 생존 근육은 뭔가를 미는 데 필요한 어깨 근육이 있습니다. 삼각근. 그리고 가슴에 대흉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생존 근육이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이 있죠. 예. 이걸 우리 광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가지 생존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이 3가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육이요.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70대가 되면 20대 근육량의 25% 이상이 줄어들고 8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무려 50%까지 근육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육이 없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움직임도 줄어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병을 키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몸에 근육 손실이 심해서 근육이 없어지면 잘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예. 각종 질환을 이겨낼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질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책은 근육이 없으면 중증 질환자라는 말을 하는데 예. 그 말이 사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말 그대로 생존 근육. 살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육이 없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참 얘기 많이 듣고 공감하면서도 운동이 그렇죠.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서도 솔직히 좀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예. 보통 뭐 유산소 운동, 달리기, 걷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하지 뭔가 이 피트니스에 가서 뭔가를 들어 올리고 힘을 쓰고 근육을 키우는 건 아이 뭐 그런 운동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까지 예, 할 수 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책의 설명을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생존 근육 3가지가 있는데 일어서거나 앉는 데 필요한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데 필요한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등, 엉덩이, 다리 근육. 이 3가지 근육은 서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근육 말고도 우리가 골격근 말고도 다른 우리 몸속의 근육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턱에도 근육이 있고요. 내장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턱 근육은 뭔가 씹는 데 작용을 하죠. 예. 그리고 위장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소화, 흡수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격근뿐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책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근육이 소개가 되는데 예. 심장 근육입니다. 우리가 이걸 호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 심장의 근육이 이 횡격막근의 움직임이 만약에 적다면 어떻게 될까? 혈관 움직임도 줄어들게 되고 혈액순환도 줄어들게 되고 예. 혈류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곳곳의 근육들이 수축을 통해서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심장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혈액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까지 아주 모든 생명 활동에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워낙 이제 근육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코페니아라는 질병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코페니아요. 이게 네. 근육 감소증이라는 진단인데 노년 세대에 이제 이런 감소증 진단을 받게 되죠. 보면 낙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그냥 누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진단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육이 감소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력 감소로 이어지죠. 균형감과 보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못 움직이니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비만, 내장 비만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 이런 경우에 필수 아미노산 중심의 단백질을 적절한 용량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먹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근육 형성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더 중요한 게 운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80대가 되면 20대 때 근육의 50%가량이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라지는 근육의 상당수가 하반신 근육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하반신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하반신 근육 단련의 가장 기초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뭘 하죠? 앉았다 일어났다, 코어 운동, 스쿼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중장년 세대 이후에 가장 필요한 운동은 엉덩이 근육 단련 운동이다. 하체를 키우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80세가 되면은 20대 때의 근육량의 뭐 절반까지도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특히 생존 근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 근육을 단련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내적인 위험 또 바깥의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육들 키우다 보면 관련된 미세 근육들도 함께 단련이 돼서 전반적인 퇴행이라든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지고 예. 무릎, 어깨, 허리 관절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생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30대, 40대에서 시작하면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다양한 질병들, 당뇨, 고혈압 다 예방할 수 있고 50대부터라도 시작하게 되면 60대, 70대 그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노년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생존 근육을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예. 엉덩이 근육 단련입니다. 앞서 엉덩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를 통해서 엉덩이 근육과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책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틀벨 운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저자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운동선수라든가 또 특수요원들을 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시키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생존 근육 3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캐틀벨 운동만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예. 점이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금속으로 된 이 공 모양 여기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운동 기구가 캐틀벨이라고 하는데 예. 캐틀벨 운동은 우리의 근력이라든가 또 심폐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 주부,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캐틀벨 하나만 있다면 혹시 층간소음이 걱정된다면 밑에 매트를 깐다면 예. 짧은 시간 안에 운동해도 건강한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본격적인 캐틀벨로 가기 전에 맨몸 스쿼트를 통해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집에 보니까 캐틀벨이 있더라고요. 예, 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고 조금 하면 숨이 가빠옵니다.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걸 실제로 해보니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 체력에 맞게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들고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캐틀벨 운동이 중요한데 이 캐틀벨은 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캐틀벨이 4kg부터 36kg까지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예.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 캐틀벨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100m 달리기 수준으로 심박수와 폐활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좁은 공간이지만 가장 많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캐틀벨 운동이라서 이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캐틀벨 스윙이라고 하는 동작, 캐틀벨 푸시라고 하는 동작, 캐틀벨 로우라고 하는 동작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력 운동이면서 심폐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특별히 그래서 저자는 어르신들에게 이 운동을 추천을 해요. 보통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뭐 계단 오르기라던가 예. 하체 단련하기 위해서 계단 오르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캐틀벨 운동을 더욱더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겨울철이 되면 밖에 나가서 움직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도 덩달아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바로 캐틀벨 운동이라는 겁니다. 저자도 한때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때 캐틀벨 운동을 통해서 자신도 정신질환을 극복했다라는 그 사례가 책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5가지 캐틀벨 운동 프로그램도 책에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5단계 캐틀벨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운동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다리 근육, 허리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 팔 근육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캐틀벨 운동이야말로 노년 세대에 가장 적합하고 특히 이 겨울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해를 맞아서 올해부터는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뭐 운동 뭐든지 좋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캐틀벨 운동.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한번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또 무게도 다양하니까 그렇죠. 예,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워라 오늘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코니 프랜시스의 뷰티풀 브라운 아이즈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Willie